전범위로 그 문제를 풀어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예, 그건 뭐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원장님이 원래는 작년에는 전범위로 하는 거는 문제풀이 때 전범위로 했는데 심화까지는 단원별로 하고요. 근데 전범위라면 이렇게 원래 부분 할 때는 알겠는데 전범위라면 또 그 점수가 안 나와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 끝나고 헷갈리니까 비교 세법은 비교 도해 세법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과정도 남았고 마무리 과정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셨죠?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전범위로 하는데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앞 동네 한 거 안 까먹고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다 전범위로 잘 보고 그러면 학원 강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강도 안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다행스럽게도 전범위라면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프로그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교재 94페이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14번 테마 고가주택은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 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죠. 주택의 종류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뭐 기준시가, 면적, 시설, 아이고 우리 떠들어. 자, 둘이 마이크 한번 줄까 무슨 얘기 했는지 얘기 좀 계속 더 해보라고. 자, 계속 얘기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의 종류나 기준시가, 면적, 시설과 관계없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얼마예요? 실거래가로 9억 원 초과주택이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그 2번을 보세요.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쪽 보시면은 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커서 전부 주택으로 볼 때는 여기 보세요. 이게 고가주택인지를 판정할 때, 이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냐를 판정할 때는 만약에 주택 면적의 가격이 6억이고 주택 이해 면적 가격이 4억이었어요. 그럴 때 이게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하니까 전부 주택으로 볼 때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을 포함하니까 이거 얼마예요? 10억. 그래서 얘는 고가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부 주택으로 볼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고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거부만 주택으로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 가격이 6억이고 이 부분의 가격이 주택 이해 면적의 가격이 4억이면 자, 요거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아닌 거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잖아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볼 때는 요 주거 부분만 이게 고가주택인지 따지는 거니까 6억 고가주택이 아니고 이렇게 전부 주택으로 볼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5번 테마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입장 별표시 2개 하시고 봅니다. 1번에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가주택의 실지 거래가액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니까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9억 초과액 부분은 비과세를 폐지하고 근데 9억까지 부분은 비과세를 해줘야 되고요. 1번 들어봐서 그래서 2번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봅니다.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그 총 양도차익 양도가액 수표용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줍니다. 9억 원을 왜 빼주냐고요? 9억까지는 자,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지난 순환에도 말씀을 드린 또 한번 배워요. 어떤 주택이 1세대 1주택인데 여기에 만약에 3년을 보유했어요.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비과세권 갖췄고요. 그 다음에 요 1세대 1주택 얘가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입니다. 별다른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얘는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을 보면은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자,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가 토탈해서 이게 만약에 8억 원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실거래가로 기준해서 실거래가에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9억 초과할 때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아까 1세대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하고. 근데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일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9억까지 비과세인 걸 빼기 위해서 안 분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총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피용비를 뺀 양도차익 얼마? 2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요거 1이죠. 자 그러니까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 2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해요. 자 장기 보유특별 공제 구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때 이제 장기 보유 공제까지 그 해가지고 해서 이제 하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번 순환까지는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이렇게 합니다. 우리 뭐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문제는 그 문제는 보면은 그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에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을 구해봐라. 그게 나왔었죠? 아닌가? 양도차익만 구하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맞다. 원래 문제는 문제풀이 과정 때 작년에 문제풀이 과정 때는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을 구해봐라 이런 거였고, 그래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공제액은 보유연수의 8%씩 적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물어본 게 내가 그 문제가 아마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만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 질문했었는데 내가 질문하고 받고 나서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까 누가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 보유연수에 8%씩 해가지고 뭐 이거 아닙니다, 여보. 아까 문제가 내가 분명히 문제를 바꿨던 것 같은데 양도 차익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예요, 거기에? 자, 그래서 그 양도 차익을 분명히 구하라고 했을 건데 문제 한번 잠깐만 줘보시면 문제 보시면 맞네. 다음 자료에 있는 게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고 실지 취득한 가액이 6억이고 보유기간이 5년이니까 요거 보유기간이 5년이니까 비과세권을 갖췄죠. 양도한 시 동일 세대원 중 보유한 주택은 해당 양도주택의 하나며 이외 주택은 없다.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했고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주택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고 필요경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아이고. 필요경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실지 취득가액만 나와 있구나. 그러면 그냥 다른 조건 없으면은 여러분들 일단 출제자의 의도를 보고 해야지. 다른 조건이 없으면 나머지 기타 필요경비 없다고 하고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라고요? 6억. 이 문제가 조금 불안하구나. 기타 필요경비 뭐 다른 건 없다고 이렇게 조건을 확실하게 다뤄놨어야 되는데 실전 같으면 그렇지만 알아서 문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지. 출제자의 의도를 보고.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고 여러분들? 4억이고 양도차익 4억이고. 자, 그 다음에 총 양도차익, 양도에서 필요경비 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해서 필요경비잖아요. 그러니까 총 양도차익 4억이고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1이니까 4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야? 4천만 원. 이게 문제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정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4번이라고 안 되어 있나? 몇 번? 2번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유, 요걸 답은 맞네. 그래서 아까 질문했구나. 답은 4번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답을 15번 문제는 15번 문제는 답을 4번으로 고칩니다. 15번 문제 아마 해설에는 제대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하여튼 15번 문제 4번으로 고칩니다. 15번 문제 4번으로 고칩니다. 문제가 좀 원래 있던 문제를 바꾸면서 원래 있던 문제는 장기 보유특별 공제까지 구하라는 거였었는데 원래는 요 4천만 원 해가지고 요거 조용히 하시고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이제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는데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인데 이게 보유기간이 5년으로 돼 있죠? 5년으로 돼 있나요? 58, 40에서 58, 40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이 얼마냐면 44, 16이니까 1,600만 원. 자,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문제예요. 원래 장기 보유특별 공제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답이 원래 그래서 1,600이었었는데 장기 보유특별 공제 구하라고 할 때는 근데 이걸 제가 양도차익으로 아직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 제대로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바꿨다가 정답을 안 고쳤나 보네 제가. 자, 정답을 안 바꿨나 보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1,000만 원이고
예. 양도 차익은 얼마다? 4천만 원입니다. 요까지만 오늘 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연락이 연습해요.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합니다. 일단. 자, 정답은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1회 전범위 모의고사 있죠? 문제는 우리 15번 문제 몇 번으로? 4번으로 정답을 4천만 원으로 고쳐놓습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질문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하여튼 답을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계속 보세요. 2번에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하여튼 양도차익 계산이요. 요거 시험에 이미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그러면 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한 이 양도차익 구하는 거는 시험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뭐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보유기간이 보세요. 만약에 1년이에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이 사례에서 4억이죠? 똑같은 사례에서. 왜냐면 비과세권 충족을 못했으면 전체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비용비를 빼면 얼마? 4억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주의하시고요. 근데 비과세권을 갖췄다 그러면 뭐 5년이 되면 비과세권을 갖췄다 그러면 9억까지 비과세인 걸 빼기 위해서 안분해서 이렇게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이렇게 안분하고, 원래 장기보유승제는 안분해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요, 자, 장기보유승제 공제율을 곱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아직은 뭐 지금 뒤에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일단 요거 나도 보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까지 일단 배우고 문제풀이 들어가면 자, 양도소득금액까지 다 구해보라고. 자, 비과세권 충족한 고혜택에 장기보유승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다 할 겁니다. 나중에 보시고. 오늘은 양도차익까지만 아시면 돼요. 시계 의미를. 비과세권을 충족했는 고가주택인지 비과세권을 못 갖춘 고가주택인지 이걸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고가주택의 장기보유승제 계산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탕색 박스를 보시니까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장기보유승제는 일반주택과 달리 취급해 안분 계산해요. 근데 뭐 기본공제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머지 계산은 고가주택이든 아니든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나오네요. 주택법상 여러분 다가구주택이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할 때는 이를 뭐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 가구 9가구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그 다가구주택 말고 이 사람이 다른 1세대원이 다른 주택이 없고 요 다가구주택 하나만 팔았다 그러면 1세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보유하고 팔면.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몇 년 전에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된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9가구 양도한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 양도를 봅니다. 2번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전체 9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택을 통째로 팔아요. 그러면 그 전체 양도하는 가격이 실거래가로 9억 원 초과하는지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 얘기고 이거는. 그 다음에 16번을 보겠습니다. 95페이지 16번 테마 양도소득세 과세품 계산구조 작년에 나왔지만 또 역시 별표시를 3개 하시고 16번 테마 봅니다. 양도세 계산 쭉 한번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양도세 이쪽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이요. 고개를 드시고 봅니다.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양도세 계산 제가 보니까 자녀 두신 분들은 5월 달에 뭐 국가적으로 쉬라고 해서 지난주에 뭐 5, 6, 7, 8 계속 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강의했고 여러분도 계속 공부했죠? 수업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공부했는데 제가 지금 석가탄신일 맞이해가지고 요번 15일, 16일, 토요일, 일요일 있죠? 그리고 월요일까지. 제가 토요일 날 요때 쉬려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번 석가탄신일 때 쉬려고 그냥 수업 원래 토요일 날 2탕이 있는데 한 곳은 이제 휴강이었고 한 곳은 휴강이 아니었는데 휴강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도 휴강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 3일 쫙 해가지고 3일 제가 저 효도 여행 있죠? 아니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90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90. 저희 아버지가 초고령이신데 90인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자식들한테 뭐 민폐 끼치는 거 하나도 없으셔요. 뭐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서 뭐 그 똑같이 회비 내시고, 저희들 어디 가실 때도 똑같이 회비 내십니다. 똑같이 회비 내시고, 똑같이 회비 내시고, 회비 똑같이 내시고, 아니 저희 똑같이 받아요. 회비. 아니 저희가 뭐 저 어버이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드리는 거는, 저 용돈 드리는 건, 자녀들이 드리는 거는 별론이고요. 근데 보니까 용돈 드릴 때 보면은 제일 부자인 형님이 제일 조금 주고, 보면 그거 희한하더라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지독하더라고. 보면 제일 부자 있는 사람이 돈을 제일 조금 저 용돈을 드리고, 저 집불도 없는 사람들이, 집불도 없다기보다는 집불도 없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그 많이 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 저기고, 하여튼 똑같이 내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들, 저 90이시라고 그랬죠? 90, 아버지 90이시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80대 중반이시고, 저희 누나들도 제가 막내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안 태어나려다가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희 그 누나들은 누나들 할머니예요. 근데 저 누나들 할머니라고 하면 또 열받겠군 같아요. 60대들이어가지고, 근데 60대들인데 그 매형이나 뭐 이런 분들 뭐 60, 70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인데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 뭐 이런 매형하고 이런 분들, 저희 부모님들 모시고 제가 자꾸 전라도 쪽 있죠? 그쪽을 잘 안 가보셨다고, 뭐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등 뭐 자꾸 그러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족여행 갑니다. 굉장히 즐거울 것 같죠? 안 즐거울 것 같아요? 즐겁습니다. 왜냐면 이 노인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디 이렇게 쫙 이제 뭐 요번에는 뭐 펜션을 가는데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하는데 어디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딱 모시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시면 굉장히 흐뭇해하셔요,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흐뭇하는데 그 흐뭇한 모습을 보면 제가 그냥 그 낙수로 하는 거야. 내 덕에 이렇게 흐뭇해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거로 만족해서 갔다 오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여행은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여행은 제 친한 친구들하고 있죠. 1박 2일이라도 낚시라도 가서 그냥 어디에 제 친한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게 제일 즐거워요. 그때가 제일 즐겁고요.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거요? 하나도 안 주고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가족들이 그냥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래 그냥 뭐 나도 즐겁다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얘기 요거는 누가 또 저희 가족이 안 보겠지? 그러면서 욕 책상에 먹는데 하여튼 아주 친구들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주부 수강생님들도 신랑이나 애들하고 어디 가보세요. 즐겁나? 그냥 그렇지. 친구들하고 가면 막 재밌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행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나 커서나 여행은 혼자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가는 게 제일 여행은 즐거워요. 그런 거지. 아니 혼자 가면 여행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뭐 썸 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청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라 어떤 간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내일부터 쉴 생각하니까 있죠. 3일 쉴 생각하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떴네 있죠. 강의 학원 오늘 금요일날 여기를 딱 오는데 아침부터 있잖아요. 마음이 설레요. 3일 쉬는구나 이제. 그냥 3일 쉬는구나. 여태까지 계속 못 쉬고 그냥 계속 했는데 쉬는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제가 즐겁게 놀다 올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특강 같은 거 있죠? 네,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즐겁게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우리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가액에서요.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총 합계액입니다. 이걸 총 수익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경비 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필요경비를 빼서 이 필요경비에서 빼서 양도 차익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구해진 양도 차익 구한 다음에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죠. 자,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장기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지 단기 보유하는 게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보유한에 따라 공제해주고 그래서 뭘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액을 공제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합니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표준 계산하는 계산 구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고요. 이런 거. 하여튼 여러분, 요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하 과정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과세 표준 특히 구하는 과정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눈 감으면 이제 이 가필 차정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계산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이제. 자, 그래서 아직까지 안 그려진 분들은 자 봅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계산하는 과정? 가, 필, 차, 장, 소, 기, 과라고 그랬습니다. 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작년에도 내가 시험에 제가 무조건 나온다는데 시험에 나왔고요. 올해도 자, 작년 같은 그 물어봤던 포인트를 또 물어보진 않겠지만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양도차익 계산, 장기부유통제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장이 중요하고요. 올해도. 자, 그럴 때 차장은 여기서 버스 차장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버스 차장이었는데 예전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도시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자, 그 집에서 돈을 좀 붙여달라고 연락을 하는데 돈은 없고 월급 날은 멀고 그럼 뭘 한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가라? 소기과로 가라. 자, 한 번만 더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더 큰 목소리로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구한다. 그죠? 예.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X죠? 예.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아니죠? 장기보유공제고. 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양도가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보세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이요. 예. 매입한 가격, 내가 뭐 2억 원에 샀다, 산 가격, 그 다음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등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이 취득 가격이 실질 취득한 가격이 확인이 된다? 그럴 때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 기타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양도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가지고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그렇습니다. 실질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우리가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데 기준시가는 예외적으로만 적용되죠. 2006년도까지는 기준시가가세가 원칙이어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가를 빼서 양도차익 계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세가 도입되어서 7년도부터는 실지양도한가액, 실지취득한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준시가는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차익 계산 시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야.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차익을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거래가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도차익 계산 때. 자,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정답 질문 안 했지만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맞죠? 네, 이렇게 나왔고 또 양도차익 계산. 자, 기초 이론부터 계속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또 봅니다. 우리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전면적으로 양도차익 계산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에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실거래가액이 불명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 과세권자 입장에서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이 실거래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장부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죠. 어떤 지역에 나란히 101동, 101호, 102호, 103호 아파트가 나란히 있는데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할 때 인정할 수 없겠죠? 무슨 이 동네 시대가 있는데 남 좋은 일 시켰냐? 계약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면서 오다가 잃어버렸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서 확인이 안 될 때
250만 원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 취득가액과 실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추계 방법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결정하자. 이런 때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추계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요 순서 알고 있는지 몇 번 물어봤는데 작년에도 이거 이제 물어봤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추계 결정하느냐. 양도가액과 실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하냐. 그러면 먼저 매매 사례가액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하자.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 102호 거래가 있었다. 그럼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죠? 같은 아파트. 자, 그래서 1억 200만 원, 너도 1억 원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 요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공신력 있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이제 적용합니다. 자, 어떤 수강생이 어제도 강의하는데 다른 회사 꼭 무슨 기출문제, 다른 회사 기출문제를 뭘 해설 강의를 다른 뭐 회사 거 뭘 또 강의를 봤다나 또 하여튼 인간들이 꼭 그렇게 자, 다른 회사 뭐 기출문제 뭐 해설을 뭘 봤다나 뭐 그랬더니 뭐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 이걸 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하나로 뭐 지금 개정이 됐다고 하나 이제 비용이 낭비된다고 하나로 했다고 뭐 저거 하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상가액.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 감정가액 없으면 환상가액 적용하는데, 그래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이제 뭘 적용한다고요? 환산가액. 환산가액은 환산 취득가격이라도 하죠. 이거는 취득가격을 환산한 가격입니다. 환산 취득가격. 취득가격을 환산한 가액으로 하게 되는데, 자, 요 환산가액은 어느 때 적용하느냐? 자, 요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옛날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이게 불분명할 때 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할 때. 지금은 여러분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실거래가액을 모르겠다, 실취득한 가액을 불분명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실거래가 도입한 이후에 국세청제 전산망에 실거래가 전산 입력된 이후에는 뭐 지금 그런 실시한 이후에는 계약서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신고하게 되면 이제 신고한 가액이 다 실거래가 신고하게 되고, 실거래가 신고하면 과태료 제재받잖아요.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고,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국세청 전산망에 실거래가 전산 입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서 잃어버렸다고요? 내가 5년 전에 취득한 거 다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취득한 거예요. 근데 1990년대 후반에 실거래가 과세 도입되기 전에, 자, 실거래가 전산망 입력되기 전에,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 그때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는데, 갖고 있다 이번에 팔면서요.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제 양도한 거예요. 실취득한 거예요.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나한테 판 사람은 그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게 원칙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순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시가순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고,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럴 때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구하는데, 어떻게 환산해서 구하느냐? 이 환산가액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자, 슬슬 이제 이런 것도 지난 순환에 눈에까지 한번 익혀두셨으면 이제 슬슬 좀 외우려고 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 풀이 때 이런 거 적용해서 양도차 계산하는 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 이거 있죠? 여기다가 물론 이제 이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매매사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하여튼 양도 당시 실거래가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기준시가를 가지고 실거래가를 환산한 가격인데, 보세요. 이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양도세를 좀 사실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잃어버렸다고도 하는데, 자, 실지 취득한 가격 굉장히 낮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어서 지금 양도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게 커요. 그럴 때는 일부러 환산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환산 가격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국세청에서 봤을 때 이 사무소로 유사 매매 사례가에 해당되는 그런 거래가 있었으면 국세청에서는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싸게 샀는데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실거래가로 이렇게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는 커요. 자, 근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미처 시가를 반영을 못하고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요, 기준시가는. 그러니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산가액은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게 환산가액 실취득한 가액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원래 양도차익이 이건데 환산가액으로 하면 이렇게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요만큼으로 해서 요만큼 이익 보잖아요.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럼 어떻든 간에 이 환산가액, 그건 뭐 실무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은 환산가액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시고, 특히 환산가액은 어느 때 적용한다?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네,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취득가액을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한다는 거. 또는 환산가액이 없다. 또는 그러면 기준시가로 해서 또는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때 이렇게 추계 방법, 추계 결정하느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과 양도가액이 장부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이 안 될 때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결정하는데 어떤 순서로 추계 결정하느냐?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죠? 네, 이렇게 해서 매감한기 순서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순서 이런 것들은 교재를 보겠습니다. 95페이지 16번 테마 양도세 과세금 계산 구조요. 자, 양도가액에서 필용비를 빼서 가필차, 양도차익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예외 양도항시 또는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면 추계회에서 결정하는데 어떤 순서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순차로 적용합니다. 사실. 그래서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구체적인 추계결정의 순서예요. 순차로 적용하는데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결정합니다. 에브로비 다 같이요. 시작. 매, 감, 환, 기요.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작년 시험에서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맞아요? 순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매, 환, 감, 기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어떤 순서여야 돼? 매, 감, 환, 기여야 돼요. 그래서 감정가액과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를 바꿔서 작년에 나왔어요. 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한다? 자,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추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틀리고. 자, 그래서 환산가액은 양도가액 불명할 때는 추계할 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시험에서 계속 이런 것들 물어봤었고. 양도차익 계산시 원칙, 쌍방, 독립기준 적용 원칙.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가로 생략하고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겁니다. 그 아래 거는 이제 토지 건물이 구분이 일괄 취득해가지고 토지 건물 일괄 취득해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실거래가액 그러면 안 분한다는 거 기준시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아래 박스 매감한기에서 매매사례가액이 뭔지 양도일돈 취득일소는 3개월 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을 때 그 가액 감정가액 양도일돈 취득일소는 각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런 거. 자, 3개월이라는 숫자를 좀 눈여겨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유는 3개월 이내 당해재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보험이 평가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 평균에 환산가액이요. 자, 환산취득가액은 하여튼 양도항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항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기준시가 국세를 과세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가격 넘어가서 보시면 기준시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살짝 보긴 보겠지만 예전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일 때는 기준시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해봐라 중요했고 또 기준시가 결정 어떻게 되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지금은 나와도 장식용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 산정 원리입니다.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요. 원칙 봅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취득가액이 실취득한 가액이 확인된다 그러면 필요경비는 자본적지 주력과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걸 전부 다 이걸 그래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그래서 자본적 주력과 양도비용도 자 이거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결정해? 매감한기 추계 결정할 때 이 매감한기를 적용할 때는 취득가액을 이 추계 결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올해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취득가액이 확인된
확인될 때 실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자본적 주식과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그럴 때 올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예전에 가끔씩 나오는데 최근에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물어봤던 것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계 적용할 때는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은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예상 공제하는데 그 얘기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하려는 거 뭐냐면 취득가액이 확인됐을 때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때 어떤 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96페이지 3번 특례 내용은 뒤에 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이제 한번 볼게요. 97페이지 17번 테마는 별표시를 3개 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3개 하시고 실거래가액에 의한한 경우에 양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봅니다.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실제 양도하면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총 합계액이고 이걸 총 수익 금액으로 해서 필요경비를 뺄 때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자, 그럴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도 필요경비를 인정할 때 먼저 취득가액이 어떤 거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먼저 매입가액. 내가 그거 산 가격. 옛날에 2억 원에 샀다. 산 가격이 2억 원이 취득가액이죠. 건설가액. 내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신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을 말합니다. 기본소보다 보면 뭐 원재료비, 노무비, 뭐 보험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취득하면서 그 건설하면서 들어간 일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뭐 회사의 법인에 맡기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 매입가액의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화살표요. 현재가 차린 차감이라는 것과 폐 없이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포함합니다. 취득가액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이라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보세요. 우리가 현재가 차린 차감이라는 것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1억 원인데 이 대금 1억 원을 을이 10년 후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근데 10년 후에도 똑같이 1억 원만 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지금 1억 원과 10년 후 1억 원이 같은 돈이 아닌데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학개론 시간에 배우다시피 1 플러스 R에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R에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N년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 플러스 R에 N년을 곱했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미래가치 1억 2천만 원을 미래가치를 현재로 당겨봤을 때 빠지는 현재가 차린 차금 빠지는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자, 그러면 이 을은요 결국은 이거 2천만 원도 이거 내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도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을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하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합니다. 근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참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건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배울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라는 것이 시험에 가끔씩 어렵게 나올 때 이제 나오는 건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소위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이 시가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우리 집 시가가 올라가지고 요새 한 5천만 원 더 올랐는데 이럴 때 시가가 아니라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합니다. 오늘 표정이 굉장히 밝은 거 보니까 옆에 짝꿍이 마음에 들어서 아주 표정이 밝은 것 같다 우리 저기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뭐 연신 싱글벙글인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연신 싱글벙글한 적은 내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짝이 마음에 드니까 지금 그냥 오늘 저쪽 동네 시커먼 남자들 속에 있다가 오늘 이쪽으로 와가지고 꽃밭에 앉으니까 그냥 주변에 그렇죠. 지금 꽃밭에 앉으니까 지금 얼굴이 싱글벙글이 않습니다. 우리 저기 좋습니다. 자, 그런 즐거운 마음을 공부에 몰아서 요새를 몰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데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팔았는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일 때 사례를 아예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럴 때 1억 5천만 원. 그럼 보세요. 을이 이제 여기서 지금 주인공이에요.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 양수한 고가로 취득한 을이 주인공인데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요, 이걸 3억 원에, 제3자에게 3억 원에 양도합니다.
남남 사이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억짜리를 1억 5천에 사든 2억에 사든 10억에 사든 누가 말려요? 예.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입니다. 이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특수관계자 간에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부모님과 부모와 자식이 직계존비속 간에 또는 형제들 간에 아니면 특히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을 실제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세금을 절세한다고 이제 증여세 피하려고 이렇게 매매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로 하긴 이제 하는 것으로 양도한 것으로 해서 이제 양도차익 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매한 거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잔머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관계자 간에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자, 이렇게 고가로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거나 나중에 배우지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그러면 특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든 간에 어른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하냐면 양도가액, 실제 양도한 가액 3억 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다른 조건 없다 그러면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요. 근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해요. 그러면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판단해봐요. 잔머리 굴렸는지를. 그래서 그 판단을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나중에 배웁니다.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안 나죠. 여기서 5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요. 1억에 5%면 500만 원인데 여기서는 이상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서요.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해요.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요. 양도가격 3억 원, 취득가격은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해서 얼마로? 여기서 사례 같으면 1억으로. 그래서 양도차익 2억으로 다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럴 때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높게 고가를 취득한 이 부당행위 계산 특례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는 이 시가초과에 요 사례에서 5천만 원 의뢰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어떤 걸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시가를.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결론만 알아주세요. 현저가 살인차감이라는 거 포함하고 폐 없이 잔존제외 부과되어 있는 부가세도 포함하고요. 2번 봅니다. 매입가액에다가요. 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들이 취득 관련한 비용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라든가 공과금, 또 등기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했다 법무사 비용, 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중개수수료 다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또 근데 포함되는 것들은 이해하면서 쭉 눈에 익혀두시고 달달달 어떻게 외워요 우리가.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번 취득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화해 비용이 들었다. 그럼 이것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포함합니다. 다만 가로 안에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 이중공제 방지 원칙에 관한 얘기죠. 이중공제 방지 원칙.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소송 화해 비용을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면서 또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중공제 방지 원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뒷동네 가로의 얘기는. 자, 이중공제 방지 원칙. 두 번 썼네 내가? 아 진짜. 이중공제 방지 원칙입니다. 맞잖아요. 이거 붙여서 붙여서 쓰시고. 자, 이중공제 방지 원칙.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4번에 보니까요. 당사자 작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이요. 거래 대금이 2억 원인데 3년 균등 분할 상황이라 하자. 이자는 15% 붙이자. 그때 이자도 결국 내고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근데 자, 그 바탕색 박스 보입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요.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고 주택 구입 시 여러분 집 살 때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이런 것들은 5번과 6번은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 여러분 봅니다. 5번과 6번은 거기다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에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자, 5번 봅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을 아까 설명드렸어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류산의 보유한 중에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을 가계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번에 이를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 바꾼다는 뻔하지 뭐 포함한다고 바꿔요. 이 공제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는 뺀다는 건데 이 사례를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연습해 볼 건데 하여튼 포함한다 바꾸면 틀려요. 자, 이거 공제합니다. 뺍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6번 봅니다. 양도류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 강의하는데 서울에서 어떤 수강생이 예전에 어떤 여성 수강생이 이 부분 강의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 칙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니 진짜래요. 아니 그 수강생이 하여튼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하여튼 생긴 거는 좀 도회적으로 예쁘게 생겼던 수강생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생긴 건 도회적으로 예쁘게 생겨가지고 머리는 하여튼 좀 아닌 것 같아요. 센스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 하여튼 아니 뭘 단어를 이거를 하나하나 자기 가슴으로 느끼면서 공부하려고 완벽하게 가슴으로 느껴질 때까지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책장 안 넘어간다고 그랬죠? 우리는 수험생은 그냥 수험생답게 그냥 요거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맞춰서 합격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 원칙만 떠올리고 취득가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어야지 공제하는 거지 이거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다 요거만 알면 되잖아요. 넘어갑니다. 98페이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질 수강가액이요. 내가 상속 증여받아서 갖고 있다가 그 자산을 팔 때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질 양도한 가액인데 취득가액, 실질 수강가액은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공짜로 받았는데 실질 수강가액 빵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상속, 자 봅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실질 수강가액 땡땡 어떻게 결정하느냐.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 이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양도일 현재 X라고 그랬죠? 이걸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양도일 현재 또는 등기일 현재 자, 상속증여세법 규정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현재입니다. 또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그런데 시험에서는 또 추계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추계 방법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하는 건데 이건 불분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려요. 추계 방법에 의한 가액이 아닙니다.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가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를 보세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엇으로 계산하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신고할 때 어떤 것으로 계산하냐면 평가하냐면 시가라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원칙 시가. 근데 이때 시가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집 시가가 요새 올라서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동산은 시가가 할 때 그 시가가 아니라 상속세 같으면 상속계실 전후로 6개월,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 전후로 3개월 내 요때 만약에 거래 매매 그 유사 매매 거래가 있었다 그 매매 사례가액 또 그다음에 수용을 당해서 보상금액 받은 게 있으면 보상금액 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 이런 것들을 시가라고 보는 가격인데 이 시가로 보는 가격이 있으면 이거로 평가하고요. 이게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해서 기준시가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물어보지 않겠지만 하여튼 상속 증여받은 산에 실지 취득한 가격은 뭐로 한다?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을 실질 취득한 가액으로 합니다. 2번 상속세는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는요. 이번에 이 자산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옛날에 증여받으면서 냈던 증여세 이번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배우자 직금 유속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지금 한 번만 더 하면은 자 알지? 자 보겠습니다. 자, 뭐 이어서 보시면 자 깜짝 놀라는 건데 아들. 자 봅니다. 4번 보시면 여러분요.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포함합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자가 내는 세금인데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자, 근데 단 보세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 불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당연한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종이컵을 물 한 잔 먹으면서 이 종이컵을 만드는 사업자예요. 종이컵 이거 만들어서 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얘를 잘못 들었다. 이거 종이컵 하나 가격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종이컵 하나 가격이 10원이라고 쳐요. 판 가격이 매출세. 판 가격이 10원이에요. 매출세액이에요, 그게. 근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종이컵 만들려면 종이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를 샀어요. 자, 그럴 때 그게 매입세액인데 예를 들어서 종이가 만약에 3원이에요. 그러면은 자, 부가세 이거 세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산수세액은 얼마예요? 부가세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데 자, 내가 판 가격이 10원, 요거 종이값이 얼마? 3원. 그러면은 얼마예요? 7원. 7원에 내가 부가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 이 3원 매입세액, 사업자가 매입한 그 매입세액 3원은 지금 부가세 계산할 때 공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10원에서 파는 가격이 10원에서 3원을 뺐잖아요. 지금 종이값 3원을 매입세액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입세액은 한 번 지금 취득가 이걸 공제 부가세 할 때 뺐는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그 3원을 또 팔면서 또 이걸 공제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잘못 들었어요. 종이컵으로 해서 잘못 들었어요. 이건 이제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서 부동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어떡하네 뭐 그런 거예요 대충. 자 매입세 부가세 계산할 때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또 이번에 공제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인데 자 요거는 뭐 자 이거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데 그럴 때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도 기타 비용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받고 이제 취득가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기타 필요 경비에 요거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